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59회 명작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핀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미디어와 공연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끊었군요. 이번 주는 댓글을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부르를 추억하며 안부르 졸업 에피소드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닉네임을 언급해드리면 캐치아이 2005님, 하이하이하하이님, DJ 띠오님, 덴투님, 포스카11님, 전도도님, 알리다건님, 가영찍님, 호주해날두님, 관뚜껑님까지 이렇게 안부르의 졸업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안부르가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뭐 따로도 달았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무슨 안부르 따로요? 긴 댓글 있잖아요. 봤어요. 네. 네, 안부르가 네. 본인의 마음을 에피소드에 이렇게 그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유랑킴도 보셨나요? 네, 봤죠. 어때요? 그의 진심이 느껴지던가요? 아주 잘 듣겠습니다. 아니 부르님이 네. 그 막 아을비백 사진도 올리고 맞아. 아무래도 저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보다 댓글을 되게 적극적으로 달아서 그러니까요. 안부르가 그 많이 댓글로 청취자분들께서 마음을 남겨주셔가지고 조금은 감동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안부르가 또 그거 외에도 그냥 뭐 저희를 위해서 또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본인이 청취자인 척하면서 맞아요. 네, 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네. 네. 애청자 안부르님께서 달아주셨네요. 회기라와 폐쇄성의 상징인 이전 멤버에 비해 훨씬 열린 사고와 다양한 취향을 가지신 것 같아서 방송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랑킴님 화이팅 이렇게 네. 이랑킴님께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안부르한테 이제 당신은 이제 패널이 아니니까 애청자로서 그 댓글을 많이 남겨달라 했더니 바로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비하할 것까지 이렇게 있을까? 네. 겸손함의 뭐 표현이겠죠. 네. 그 유랑킴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단 것 같은데 아직 둘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둘의 만남을 또 추진해보고 그에 대한 후기를 청취자분들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순트님도 뭐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저는 그 호주 해날두님께서 네. 2개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하나는 이제 부르님을 그리워하는 최애 멤버였는데 떠났다고 하시면서 네. 앞으로 부르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가득 받으시길 응원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유랑님 닉네임 정할 때 그 빈둥님이 네. 하나 흘리셨잖아요. 이 뭐요? 비밀인데 제가 낸 아이디어를 예선 탈락한 네, 가차없이 떨어진 그 닉네임. 네. 네. 그래서 그걸 언급해 주시면서 왜 김부릉이라고 얘기를 못하시죠? 네. 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지. 언급해 주시면서 네. 해날도 님도 부르님처럼 할리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무래도 그 오토바이의 대명사 네. 할리 데이비슨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할리가 안 되어서 아쉽다고 해주시면서 앞으로 유랑님의 에피소드 기대하시겠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랑킴님을 반기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저희가 유랑킴 청문회 에피소드를 저번 주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보시고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유랑킴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댄이 님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댄2일까요? 댄2라고 읽어야 되는데. 댄2일까요? 아무튼 네. 댄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제 입으로 읽으니까 상당히 민망하지만 댓글을 처음 읽어보시는 거라서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좋다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빈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메시지로 끝을 냈는데 네. 월화에 업로드를 해주신다는 빈둥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겠다며 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댓글을 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또 미루고 있는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번 주에는 지각 없이 업로드를 마칠 계획입니다. 오. 뭐 덴투님께서 그 유랑님을 많이 반겨주셨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면서 딕션을 되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딕션 칭찬 익숙하신가요? 정말 처음 듣는 칭찬인데 네. 사실 저는 제 거를 듣고 이제 처음 모니터링 하면서 네. 정말 이불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진짜요? 밤새 이불킥을 했는데 이렇게 아. 따스운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했네요. 네, 저희가 딱 1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사실 지금도 가끔 그때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섬찟합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막 끄곤 하는데 다시 들으세요? 네,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강한 멘탈의 사나이. 네, 1, 2화 특히 들으면은 장난 아니라서 맞아요. 그때 저희의 감정을 유랑님께서도 지금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1년 뒤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저는 약간 모니터링 하는데 네. 역시 유학파시다 보니까 살짝 그 약간 교포 발음이 약간 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네. 거요? 약간 굴러가는 느낌의 발음이 나시더라고요. 네. 유학 발음이 있었군요. 네. 좋습니다. 뭐 저도 하나 읽어보면은 노틸러스님께서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꽤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네 분의 케미가 너무 잘 어울리고 구독자 수도 팍팍 늘 거라고 10월에 재개하는 시즌2도 기대하고 있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그리고 제 에피소드에 몇 번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더 감사드려가지고 언급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빈둥님 팬인가 봐요, 이분. 네. 지인 아니에요? 사실 의심되는데? 제 팬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인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데 뭐 놀랍게도 청년정치 편하고 그다음에 뭐 스타크래프트 편에 처음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는데 정말 댓글이 없었다고 네. 힘내시라고. 그래서 덕분에 힘이 많이 났습니다. 되게 신나셨네요. 네, 스타크래프트 드디어 달려가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시즌2에도 이렇게 매번 오프닝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언급을 드리면서 감사를 직접 음성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명작편의 3번째 에피소드인데 제 에피소드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그 클래식하고 명화를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갑자기 무게가 확 가벼워집니다. 어. 그래서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저번 주와는 조금 느낌이 다를 거다 라고 말씀을 미리 밑밥을 깔면서 오늘 제가 다뤄볼 장르는 시트콤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대작이라고 불리는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 뚫고 하이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네.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시트콤이라는 장르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께서는 시트콤을 좋아하시는지 혹시나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시트콤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었는지를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시트콤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좀 웃음에 박한 사람이라서 네. 그렇습니까? 네, 뭐 시트콤이든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든 보면서 웃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찾아보게 되고 네. 또 시트콤의 특성상 네. 되게 짧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같이 뭐 하나를 긴 거를 보는 건 좋아해도 짧은 거 여러 개는 네. 잘 못 챙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랑님께서는 대화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웃음이 적은 편은 아니신데 그런 콘텐츠를 보면서 유달리 그렇게 좀 웃음이 박하신 편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볼 수 진짜? 있습니다.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처음부터 시트콤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놀라울 정도인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네. 저는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안 웃거든요. 유랑님처럼. 개그 프로는 절대 안 웃어요. 네. 왜 웃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트콤 같은 경우는 그 관계가 설정되고 그 관계 속에서 웃음이 발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저는 즐겨보는 편이고 즐겨본 편이고 네. 가족들이랑 그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웃고 웃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이 좋아서 네.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시트콤이라는 그 장르에 대해서. 네. 보통은 이런데 유랑님께서 되게 특이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네. 저 같은 경우도 개그 프로 보면서는 크게 안 웃거든요. 네. 근데 뭐 시트콤은 유난히 좋아했던 이유가 방금 승트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 가장 즐겨봤던 시트콤은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또 많이 해보진 않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순풍산부인과 정말 어릴 때 네. 정말 기억도 안 날 때 그걸 봤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친구 네네. 그 다음 논스톱 시리즈 네. 그리고 이 순서는 뒤죽박죽이어서 네. 이게 순서의 연결관계는 모르겠는데 남자 셋 여자 셋 그리고 안녕 프란체스카 근데 많이 본 굉장히 편인데요, 많이 이 정도면? 보셨는데요? 으라차차 와이키키 어. 감자별 네. 그리고 다 봤는데? 하이킥 진짜 많이 봤는데? 이 그리고 중에서 두근두근 체인지 아세요? 알아요. 두근두근 체인지 그게 그 조정린 씨랑 네 맞아요. 그 정시아 씨 맞아요. 맞죠? 네. 죄다 봤잖아요. 우리나라 시트콤 그리고 다 또 보시고. 있어요. 소울메이트 아세요? 알죠. 예. 그 오글거리는 대사에 그 퍼레이드가 나오는 This is not a love song. 맞아요. 진짜 많이 봤네. 그래서 그 정도 봤습니다. 네. 그럼 이 시트콤 중에서 유랑님은 딱히 본 게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하나도 안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뭐 유튜브로 네. 짤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짧게 그 정도는 봤고 뭐 호박고구마 막 이런 진짜 유명한 거는 아는데 통으로 보거나 직접 TV로 본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국에 계셨는데 안 본 거죠?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승트님처럼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앉아서 보고 이랬던 경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기합니다. 예생님은 어때요? 저 거침없이 하이킥 그러니까 하이킥 시리즈가 네. 제 인생에서 너무 좋아하는 시트콤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트콤이었고 다 챙겨봤고요. 그러니까 본방도 챙겨봤는데 나중에 다 그 OTT나 이런 걸로 다시 다 봤고 안녕 프란체스카도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말고는 다른 시트콤들을 그래도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이킥 시리즈랑 프란체스카 정도? 다 별로 재미없었어요, 저는. 이거 외에는 그 딱 저의 코드에 맞진 않아가지고. 3편도 보셨습니까, 하이킥? 봤죠. 3편도 전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네. 그 짧은 다리의 역사. 네, 맞아요. 네. 3편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적었던 편인데 그쵸. 또 뭐 작품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있긴 하지만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뭐 엄청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얘기할 거리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시트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너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장르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예능일 텐데 예능 안에서도 시트콤을 저는 더 좋아했던 편이라서 시트콤으로 인생을 배웠다 정도로 조금 과장하면은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트콤으로 인생을 배운 것 치고는 너무 무미건조해 인생. 시트콤 덕분에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없었으면 아주 뭐 어두움을 가득 차가지고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 겨우 정상처럼 좀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거라서 저한테 시트콤은 굉장히 중요한 장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센트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한국 시트콤의 계보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단 뭐 인기가 많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정도에 LAR이랑이라는 시트콤 알아요. 아십니까? 두 분은 모르시고 전 몰라요. 일단 뭐 LA에서 벌어지는 뭐 한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트콤인데 뭐 이거를 시작으로 그 다음 연도에 남자 셋 여자 셋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98년도에 순풍산부인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서 새 친구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다음에 논스톱 시리즈 똑바로 살아라 안녕 프란체스카 뭐 이렇게 2005년까지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오늘 다룰 거침없이 하이킥이 나오고 3년 뒤인 2009년에 지붕 뚫고 하이킥 그다음에 2년 뒤에 2011년에 짧은 다리의 역습 그다음에 감자별, 뭐 너의 등짝의 스매싱, 뭐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 시트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기는 오늘 다루게 될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 뚫고 하이킥이 나왔던 2000년대 후반
정도의 한국 시트콤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 중에서 오늘 잠깐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갈 인물이 한국 시트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병욱 PD라는 거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병욱 PD라는 이 인물과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인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 뚫고 하이킥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김병욱 PD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신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저는 전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시트콤을 많이 만드신 분이다. 근데 그 지붕 뚫고 하이킥 네. 엔딩으로 욕을 많이 드시고 맞아, 맞아. 앞으로 네. 약간 내리막을 걸으셨다 아, 정도로만 네. 아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때요? 혹시 평소에 김병욱 PD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하이킥 네. PD로 유명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저도 딱 이름만. 네. 어. 순풍산부인 것도 이분이 만드셨나요? 네. 제가 그죠? 아까 네. 한국 시트콤의 계보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 뭐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이분이 그쵸. 제작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뭐 LAR이랑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똑바로 살아라. 귀엽거나 미치거나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이렇게 쭉쭉쭉 가거든요. 네. 그 순트님이 2010년대 초반에 보셨던 그 감자별도 네. 김병호 PD님이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성공을 하시다가 네.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을 기점으로 네. 좀 내리막을 걷게 맞아요. 되십니다. 뭐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제가 많이 좋아했던 그 시트콤 장르를 만드신 네. 분이 김병욱 PD님도 계시지만 노도철 PD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프란체스카랑 아까 그 소울메이트랑 두근두근 체인지. 네네. 근데 이 PD님은 드라마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아, 최근에. 근데 김병욱 PD님도 근황이 그럼 나오나요 오늘? 근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 알려진 게 그래요? 그 마지막 작품 외에는 없고 네. 근데 저희는 하이킥으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작품을 도전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유도 이따가 네. 한번 다뤄볼 텐데 네. 간단하게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면 원래는 MBC 라디오 PD 출신이세요. 네. 근데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맡다가 SBS가 개국하게 되면서 그쪽 예능국 PD로 옮기게 되시죠. 재밌는 거는 매번 이제 시트콤을 마칠 때마다 나는 이제 시트콤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매번 말씀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제작 환경이 되게 열악해서 그걸로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정말 많은 작품을 내오십니다. 대부분 잘 됐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다 잘 됐는데 그 중에서 피크를 친 게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하이킥 시리즈고 이따 뭐 하이킥 시리즈 얘기할 때 더 나오겠지만 김병욱 PD의 연출적 특징으로는 시트콤임에도 불구하고 시트콤 같지 않은 그런 작품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의 철학이 일단 그냥 웃음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은 시트콤처럼 정말 그냥 웃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네. 삶은 이제 웃음만 가득하지 않고 막상 이렇게 쳐다보면 좀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현실과 맞닿아 있는데 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평소에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철학이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의 엔딩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어서 네. 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 게 아닌가. 그 네. 당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인터넷 댓글창이 진짜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뭐냐, 웃으려고 시트콤 보는데 지금 이 작품을 쭉 봐왔던 게 의미가 없어졌다. 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술을 하려면 딴 데 가서 해라. 시트콤은 사람들 행복하게 웃으려고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댓글이 달렸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진짜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했던 그런 예술병에 관련된 이슈도 창작자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신랄하게 아주 비판당합니다. 근데 그 엔딩은 좀 선을 넘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시트콤이 그러면 드라마의 하위 개념인가요? 이것도 이따가 후반부에 시트콤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뭐 어느 시대까지는 연기 대상 쪽으로 분류가 됐다가 그 이후에는 연예 대상 쪽으로 분류가 돼서 이런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도 지금의 시트콤이 잘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제작자 입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김병욱 PD가 하여튼 뭐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네. 사람들의 좀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냥 시대를 잘 읽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이킥 시리즈 이후에는 조금 내리막을 걸었으나 네. 최소한 그 하이킥 시리즈, 오늘 다루게 될 하이킥 시리즈 때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PD계의 정상을 이끄는 그쵸. 특히나 음. 시트콤에서는 가장 선두를 지키고 있는 거장으로서의 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다루게 될 거침없이 하이킥 이야기로 먼저 넘어가면 거침없이 하이킥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MBC에서 방영된 167부작 일일 시트콤입니다. 와. 아까 계보를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논스톱 시리즈 이후로 어느 정도의 2, 3년 정도는 시트콤이 그렇게 인기를 끌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제 되살려 놓은 작품이 거침없이 하이킥이었고, 그리고 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내들고 온 사람이 김병욱 PD다 보니까 사람들의 좀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시점이 아무래도 시트콤을 포함한 우리나라 예능 콘텐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대거든요. 네. 특히 무한도전을 필두로 해서 그때 당시에 MBC 예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틀어넣었을 정도로 그 3사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고, 특히나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경우는 신인 연기자들도 많았지만 그 원로 연기자들이 좀 연기 변신을 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초반부터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편입니다. 네. 그 나중에 에피소드 말할 때도 말하겠지만 네. 이순재 할아버지가 네. 그 에피소드마다 파격적인 그 롤을 취하신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린 나이인데도 와 진짜 대단하시다. 맞아, 맞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에 하겠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그쵸.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었던 캐릭터들을 보면 일단 이순재 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남아있던 건 아무래도 야동순재 맞아요. 있고, 네. 남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애교무늬 이런 거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호박고구마 있고, 식신주나, 까칠민용, 꽈당민정, 그다음 주몽해미 이렇게 수많은 캐릭터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인 배우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데뷔를 했는데 이 신인 배우들이 지금 거의 다 잘 됐습니다. 그쵸. 박민영 씨, 정희루 씨, 김범 씨, 황찬성 씨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유명하긴 했지만 김혜성 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순재 씨, 남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거의 시트콤에서 보이지 않던 그 연기자분들이셨는데 정말 과감하게 변신을 했던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정준하 씨나 신지 씨나 박혜미 씨 같은 경우도 시트콤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신지 씨는 그때 가수로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연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초기에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그 연기 초기라고 하시긴 했지만 거의 끝까지 욕을 먹습니다. 신지 씨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하이킥에서 호감이지 않은 캐릭터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연기 논란이나 캐릭터 설정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역할이 뭘로 나오셨었죠? 이민용의 네. 그 부인. 전부인이죠. 네, 이혼하셔가지고 네, 전부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그 스토리 후반부에 보면은 그 최민용 씨와 서민정 씨가 연애를 하는데 여기에 좀 걸림돌이 된다. 맞아. 네, 그리고 결국엔 또 이 둘이 헤어지고 최민용 씨랑 신지 씨가 다시 재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안 이꼽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안 이꼽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혹시 아까 다룬 얘기들 외에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저는 그 회자 정리 편 아세요? 예. 알아요. 오늘 근데 유랑님은 거의 못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그 정희루 씨가 네. 그 안에 극 중에서 이제 좀 일진인데 네.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아이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전교 1등이랑 사귀게 된 거예요. 다른 학교 여자애랑.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전교 1등이 하는 얘기를 다 못 알아들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근데 이제 전교 1등이 이 정희루 씨한테 이제 그 이별 통보를 날리는데 회자 정리라는 말도 있잖아 하면서 이제 이별 통보를 했는데 정희루가 이거 못 알아들었어 이거를.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회자 정리란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맞아. 해자 존니 뭐 해자 아, 너무 뭐 웃긴데요. 정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 F용지 다 써가지고 막 찾아보는 경우의 그런. 수를 다. 예. 그래서 그날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맞아. 순위에 맞아요. 회자 회자 정리가 올랐어요. 거의 그때는 네. 실시간 검색어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라서 바로 이제 회자 정리 올라오고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다른 에피소드도 기억나시나요? 저는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문희 선생님 나오신 에피소드 중에 네. 그 문희 바꿔 에피소드가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사건의 발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이순재 할아버지랑 다투시다가 맞아. 그럴 거면 바꿔라 뭐 다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날 가족들이 일어났는데 진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막 김치가 생수병에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바꿔서 이제 그날 하루가 그 가족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하루가 된 거예요. 다 네네. 바뀌어져 있고 막 옷 박음질도 바뀌어져 있고 맞아. 네.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를 먹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그 동전이 단추로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폐가 전부 다 브로마블 지폐로 바뀌었고. 맞아요. 막 하트페로 바뀌고 막 맞아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마지막에 이제 네. 나문희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는데 맞아. 그 모습도 바뀌신 거예요. 그 다른 할머니가 나오시면서 막 나문희 선생님 목소리로 뭐라 하시면서 끝났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 재밌었고 맞아. 네. 그리고 박혜미 씨가 무당이랑 네. 주몽혜미. 맞아요. 겨루다가 마지막에 이기세요. 그 장군님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기싸움을 하다가 무당이 처음에는 박혜미 씨를 견제하다가 나중에 그 뭐죠?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발을 비어요. 맞아. 발을 기 비어서 눌려서. 쓰러져가지고 막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저 사람은 뭐 예전에 태어났으면 뭐 장군님이셨다고 맞아요. 하면서 박혜미를 막 인정하면서 끝나는 에피소드도 그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난리 나네요. 맞아요. 네. 저는 그리고 그 편도 기억나는데 그 나문희 선생님이랑 박혜미 씨랑 두 분 다 아픈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욕을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기억 안 나요. 몸살이 나가지고 두 분 다 근데 네. 그래가지고 한 분은 이제 무슨 그 뭐지 리어카 같은 끌차 같은 거를 막 질질 끌고 가가지고 네. 시어머니 나 욕하는지 안 하는지 방문해서 듣다가 네. 그 이제 소리를 딱 내잖아요 방문 앞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문희 씨가 이걸 딱 눈치채고 얘가 나 엿듣고 있나 그러면서 막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끌차를 또 질질 끌고 자기 방을 막 들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또 나문희 선생님은 그 목욕탕 의자 같은 거 바퀴 달린 네. 의자 그것도 질질 끌고 막 서로 이제 내 욕 하나 안 하는 날을 아픈 상태에서 막 서로 그러니까 고부 갈등 그렇게 표현한 게 되게 신박했던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그리고 막 네. 그런 이미지의 배우들이 아니니까 막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유랑킴은 들어본 거나 아니면 클립으로라도 본 에피소드는 없어요? 저는 호박고구마는 알아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워낙 유명한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거니까.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호구마 앞뒤 맥락은 모르고 그냥 호박고구마만 알아서. 그것만. 네. 근데 야동순재는 뭐예요? 사실 야동순재라는 그것 때문에 네. 이 거침없이 하이킥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뜁니다. 맞아요. 그때 화제가 엄청 돼가지고 김혜성 씨가 네. 그러니까 민호인가? 네, 네, 민호. 민호로 네.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노트북이 필요한데 할아버지한테 꼬시는 거예요. 노트북 사달라고. 근데 할아버지 이거 이제 음성 검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죠. 네네. 이순재 씨가 거기서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음성으로도 주식을 막 판매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샀어요 노트북을.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순재 씨 그 음성 검색을 통해서 야동 나와라 야동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네, 야동순재. 그래서 야동순재 됐어요. 그 에피소드 후반부에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시다가 모든 동네 주민에게 들키는 맞아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래서 근데 그게 이순재 씨의 그 기존 이미지와는 아주 상반되다 보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억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인기를 끈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특히나 요새는 그 5분 순삭이나 아니면 그 MBC 유튜브 채널 같은 데에서 이렇게 클립으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이게 재밌었다, 뭐 저게 재밌었다 하면서 유튜브 댓글로도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컨텐츠를 보지 않았던 어린 친구들도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지붕 뚫고 하이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 배우들한테도 뭐 조카들이 먼저 이거 삼촌 맞냐, 뭐 그 이모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어린 친구들 내에서도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지붕 뚫고 하이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거침없이 하이킥이 종영하고 나서 2년 정도 텀을 거친 다음에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붕 뚫고 하이킥이 방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거의 한 뭐 25% 가까운 시청률을 오. 기록하면서 국민 시트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받은 시트콤이었죠. 네. 근데 이전 작품하고 다르게 이 작품은 드라마적 요소가 좀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사랑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전 작품하고 다르게 좀 무거운 이야기들도 많이 다뤄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트콤답지 않은 그런 시트콤으로 이렇게 전개가 흘러가서 사람들한테 호불호를 많이 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캐릭터나 유행어 측면에서는 이전 작품들 못지않은 결과물을 많이 냈는데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빵꾸똥꾸 맞아요. 맞아요. 그 이건 안다. 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저 이거 뉴스에서 음. 이거 문제다. 맞아요. 요새 TV에서 너무 말을 거치지 않고 순화시키지 않고 한다 네. 하면서 아나운서 분께서 웃음이 터지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방송심의위원회인가 뭐 이쪽에서 광고를 좀 했어요. 이런 시정 광고를 했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그 뉴스에서 아나운서분이 웃음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네. 이게 화제가 더 엄청 돼가지고 화제였구나. 뭐 주얼리정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데 그 정보석 캐릭터를 지칭하는 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보사마 보사마 있었고요. 네. 맞아. 세경 씨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뭐 이거 꾸질꾸질 신신해. 뭐 이지훈 이 개자식. 뭐 띠드버거. 그다음에 뭐 준혁 학생, 미스터 순대, 광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띠드버거 여기서 나온 맞아요. 거구나. 네. 맞아요. 몰랐어요. 황정음 씨가 네, 황정음 씨가 그 준혁 학생의 남자친구인 척 연기를 하면서 여자친구인 척? 여자친구인 척 연기를 하면서 네. 뭐 그렇게 애교를 부리던 그 장면이 다뤄진 에피소드였는데 거침없이 하이킥과 마찬가지로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도 그 원로층이죠. 그 이순재 씨와 김자욱 씨의 연기 변신이 되게 돋보였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정보석 씨와 오영경 씨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차가운 이미지였어요. 드라마 전극에서만 거의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좀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였다고 하면 이 시트콤에서는 조금 뭐 우스꽝스러운 좀 바보 같은 그런 캐릭터도 다뤄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작품에서도 신인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뭐 최다니엘 씨, 황정음 씨, 신세경 씨, 윤시윤 씨, 뭐 유인나 씨, 이광수 씨 이렇게 여러 연기자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큰 배우들로 성장을 하게 되죠. 네. 혹시 뭐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여기서는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네. 좀 그 세경 씨와 신혜의 짠한 그 이야기를 그린 에피소드도 많이 생각이 나요. 음. 그래서 신혜 뷔페 간 에피소드 아세요? 맞아요. 네. 그 무슨 탑 쌓는 거 네. 그거죠. 이거 짤로 봤어요. 그래요? 네. 그 신혜가 뷔페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각고의 노력 끝에 가게 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다 무제한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해리한테 물어봐요. 진짜 먹을 수 있냐고. 근데 해리가 거짓말을 해요. 한 접시, 한 접시만 먹을 수 있다. 한 번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신혜가 진짜 탑을 쌓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기억이 나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신혜가 그 꿈이 자꾸 바뀌는 에피소드 나온 적 있어요. 네. 맞죠. 그래서 누구 뭐 주얼리정을 보고는 뭐 누구를 꿈꾸고 누구를 꿈꾸고 하다가 마지막에 세경 씨한테 언니는 꿈이 뭐야? 라고 하는데 세경 씨가 나는 내 꿈은 우리 가족 행복하게 모여서 사는 거야 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혜가 언니 뭐 그런 게 꿈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돌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기억에 남네요. 신세경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때 뭐 감정 없이 그냥 정말 살아가기 바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맞아요. 근데 감독도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꼬집기도 했고 대중들도 그 신혜와 세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처음하고 많이 달라지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그 해리나 뭐 그 가족들이 그 세경이나 그 신혜한테 대하는 태도가 좀 무심할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세경하고 신혜를 좀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반응으로 좀 많이 나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뷔페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네. 웃고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신신의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더구나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신혜나 뭐 세경이나 조금 누군가의 눈에 좀 뻔뻔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댓글 같은 것도 악플이 많이 남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감독이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대중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태도만 봐도 그냥 웃고 끝내기에는 조금 너무나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같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종종 많이 했었는데 아니 그 감독한테 예술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또 웃음으로 안 받아들이네요. 또 그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했어. 그리고 뭐 신혜가 처음에는 그 해리가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뭐 빵꾸 똥꾸 이러면서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또 사람들도 적응이 되고 그게 오히려 웃음 코드가 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죠. 욕 계속 하던 사람이 한번 잘해주면은 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신혜랑 세경이라는 캐릭터도 정말 착하고 뭐 바르게 자라온 캐릭터들인데 이런 캐릭터들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그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아무래도 그 TV를 보는 시청층이 신혜와 세경의 입장보다는 네. 그 상대 네, 맞아요. 집의 입장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상대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는 애들 데려다가 뭐 맞아요. 이렇게 방 하나 한 켠 내주고 뭐 집에서 일하게 해주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초반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가정부라는 그 직책이 필요해서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두 자매가 조금 안타깝고 처량해서 이렇게 일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네. 저는 엔딩이 선 넘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네. 그 엔딩 전까지의 흐름은 네.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서 웃음을 전달하는데 저는 되게 순항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그 사회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계급 있잖아요. 그 계급이 그 집안에서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지희 배우가 연기하는 그 해리라는 캐릭터도 정말 되바라진 캐릭터예요. 네. 정말 진짜 선 넘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그 집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애한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가 탄생한 거고 그 집안 어른의 입장에서는 얘가 무관심 속에 그렇게 된 거니까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행동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신혜한테는 조금의 그런 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에 이제 존재하는 그 서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근데 결말은 선이 넘었다. 그래서 뭐 감독이 보통 그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작품 의도나 뭐 기획 방향이나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작부터 줄곧 언급했던 게 그 계급과 개인주의라는 그 두 키워드였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다. 사실 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시트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의도를 하다 보니까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가족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뭐 화합하고 막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런 장면들보다는 그 집 안에서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런 방향이 이런 그 행동들이 많이 나오곤 했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거를 정주행하게 되면은 네. 이 김병욱 PD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구나라는 게 좀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콘텐츠가 나오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특히나 또 후반부에 또 연장을 해요. 이 작품이 인기가 맞아요. 많아서 몇 화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네. 뭐 감독이 나중에 인정을 한 거기도 하지만 후반부에서 이렇게 결말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조금 설득력이나 개연성이 세련되지 못했던 거는 되게 인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결말적인 부분, 구체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끝낸다는 그 가면서 정해졌겠지만 애초에 어느 느낌으로 끝낸다 정도는 감독이 아마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죽음을 맞이한 네.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 엔딩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한 그 지훈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약간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이는 게 네. 초반에 정말 로봇 같은 인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세경 씨 덕분에 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둘이 약간 그런 이성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세경 씨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결말 인터뷰를 보면은 네. 이지훈에게는 두 여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황정음과 신세경이 있다. 근데 이 이지훈이라는 캐릭터는 그 예전의 에피소드들을 참고하시면 예전에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 때문에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서 거의 죽음을 결심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오연경 씨 누나가 겨우 이렇게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맞아요. 살아나가는 캐릭터인데 음. 네. 황정음과 신세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웃음 없이 정말 그냥 의사로서의 일만 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황정음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성격이 엄청 밝아지고 그 다음에 신세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타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 시트콤이라는 그 작품의 특성상 매일같이 반응이 오잖아요. 네. 그거에 맞게 또 에피소드를 구성하고 재배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그 지훈과 세경의 사랑보다는 지훈과 정음의 사랑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맞아요.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훈이 어떻게 보면 세경한테 좀 흔들리나? 라는 그 마지막 에피소드가 나왔고 그렇게 둘이 죽다 보니까 사람들이 벙 찐 거죠. 맞아요. 아니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죽지? 라고 맞아요. 하고 막상 감독이 인터뷰하는 거는 마지막 그 순간은 이지훈이 신세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 순간이다.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사랑이냐. 이지훈은 맞아요. 황정음을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감독은 또 각자의 종류가 다른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이래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황정음을 향한 사랑은 자기를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하면 신세경은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을 본 그런 감정에서 느끼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감정 모두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죽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뭐 이런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사전 제작 드라마나 영화다 했으면 좀 설득력 있게 맞아, 맞아. 네. 진행이 됐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호흡이 길고 즉각적인 시청자 반응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 개연성을 해치는 맞아. 분명히 그 요소들이 있었을 네네.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엔딩을 촬영 당일에 정했다고 해요. 쪽대본처럼 나왔겠죠. 네. 약간. 맞아요. 네. 그래서 당일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작가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했죠. 선 넘었어. 그래가지고 감독이 그 최다니엘하고 신세경을 따로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두 배우가 울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당일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확신을 좀 한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비 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꾸며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을 먹고 그 엔딩 장면을 보시면 그 소리가 이전 에피소드들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음향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차 안에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밖의 소리를 최소화하고 그 둘의 대화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려고. 근데 당시에 그 화면을 보면은 밖에 빗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크게 들리고 그 둘의 대화 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좀 현장감을 살리고 둘의 감정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데 두 배우가 네.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운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좀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네. 근데 또 이제 이 엔딩에 대해서 또 나중에 그 사과를 합니다. 하이킥 3 그 제작 발표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좀 잘못 판단했을 것 같다. 3에도 이걸 네. 패러디한 장면이 있어요. 그 아, 에피소드가 진짜요?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게 진짜 그냥 사과를 한 건지 진짜 그냥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작 발표회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또 이런 결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거든요. 역시 다 세상 다 왕이라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결말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마음 아프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왜 좋아요? 망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결말 자체가 네. 당시에는 좀 개연성이 떨어져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1화나 2화 이런 초반 에피소드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처음과 끝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다가 네. 중간에 이렇게 다른 길을 갔다 와서 그렇지 네. 사실 그 엔딩 자체가 저는 더 오히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명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좀 시도가 아니었나.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잘못 만든 명작.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새드 엔딩을 위한 새드 엔딩이다. 왜냐면 그 감독의 전작들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같은 경우는 한창 잘 놀다가 그 박정수 배우가 연기한 어머님 캐릭터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마지막 화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다 같이 슬퍼하면서 끝나. 그러면 뭐 이게 인생이다 뭐 이런 식의 나레이션으로 하면서 끝나는데
조금 난해했던 그런 아. 기억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변주들을 마지막에 주는 감독이다 보니까 지붕 뚫고 하이킥이나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는 시청자들은 되게 두려워했죠. 중간중간에. 설마 했는데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엄청나게 비극적으로 끝나진 않아요. 맞아요. 뭐 김범이라는 캐릭터가 그 하숙범이라고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 캐릭터가 마지막에 집에 와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장면 정도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좋게 끝납니다. 정준하도 대박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방심을 했던지 지붕 뚫고 하이킥은 아닐 거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많았으나 마지막에 거의 통수를 거하게 이렇게 후드려 날리죠. 맞았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좀 이상하게 끝나. 그리고 맞아, 흑백으로 맞아. 끝나고 노래도 안 나옵니다. 항상 노래가 나왔었는데 그 김조한의 커즈 오마이갓 막 이게 나왔는데 마지막 회는 그냥 갑자기 노래가 나오다가 레이첼 야마가타의 뭐 듀엣이라는 노래가 엄청 잔잔하게 깔리다가 갑자기 뚝 끊기면서 흑백 화면이 되더니 그동안 지붕 뚫고 하이킥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 가족들이 뭐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맞아요. 황정음 씨가 뭔가 나레이션 하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그 다음 장면에 그 장면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반발을 덜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차에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신세경 씨가 뭐 어떤 말을 하고 화면이 전환됩니다. 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둘이 얘기를 하다가 전환된 다음에 황정음하고 그 윤시윤이 갑자기 나와서 뭐 몇 년 후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이맘쯤이었던 것 같네 하면서 지금 소름 돋았어. 만약에 그날 뭐 지훈 씨가 나를 보러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둘이 죽었음을 암시하는 그 뉴스가 처음에 나와요. 뭐 어느 고속도로에서 뭐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식의 대화도 나오고 하고 나서 다시 그 둘의 대화 장면 차 안 대화 장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신세경 씨가 명대사 지금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이지훈이 신세경을 쳐다보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전방주시 안에서 그런 거.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끝나지 하고 막 그때 인터넷이 엄청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게 방송사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봐도 좀 이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뭐 여러모로 얘기할 거리가 많았던 작품인데 무슨 작가주의 영화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그러면 궁금한 게 거침없이 하이킥이랑 지붕 뚫고 하이킥 간에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카메오들이 좀 등장하는 정도? 근데 저 그런 얘기 봤어요. 세경 씨가 그 나문희 씨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리퀄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나문희 씨가 되게 이순재 할아버지한테 무시를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이순재 할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정 자체가 세경 씨가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약간 그런 구성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분석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추측도 많이 하기도 하고 신세경 귀신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악마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엄청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막 온갖 결말을 다 예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하이킥 시리즈가 남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클립들 특히나 5분 순삭이라는 MBC 유튜브 채널에서 이 두 하이킥 시리즈가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정도를 제외하면은 예전 컨텐츠들을 다시 올리는 그런 채널에서는 그 하이킥 시리즈가 가장 많은 댓글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하이킥 시리즈가 유독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사였냐면은 그 하이킥이 초반부에 주요 서사를 쭉 이끌다가 나중에는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인기를 계속해서 구가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킥이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변 캐릭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들의 서사를 다 살려주고 캐릭터들을 정말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침없이 하이킥을 예를 들면 그 윤호의 친구들로 나왔던 뭐 황찬성이나 뭐 이런 캐릭터들까지 나중에는 다 캐릭터가 확립이 돼가지고 집에서도 막 따로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유생님 의견에 더해서 네. 하나의 캐릭터도 되게 입체적으로 다룬 것 같아서 그 점도 되게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인물들이 되게 사랑스러워요. 한 어. 명 한 명 보면 애정이 안 가는 인물이 없을 정도로 네.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물들이 처한 현실은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현실이라든지 네. 어부살이 해가지고 뭐 눈칫밥 먹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라든지 전 부인이 있는데 지금 내가 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들이 있죠. 뭐 아들이 있고 네. 뭐 그런 현실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서 유쾌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초반부랑 후반부랑 에피소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인물들이 대부분 다 성장을 합니다. 뭐 지붕들과의 객에서 황정음 같은 캐릭터도 초반에는 거의 그냥 철이 없는 캐릭터다가 맞아요. 나중에는 집안을 이렇게 이끌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굉장히 좀 철이 든 어른 같은 캐릭터로 변모하기도 하고 뭐 조금은 일진 좀 거칠게 말하면 양아치처럼 나오는 윤호나 아니면 그 시은 캐릭터 있잖아요. 그 윤시은 캐릭터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그냥 정말 막 나가고 이랬지만 나중에서는 정말 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도 받고 뭐 이런 쪽으로 뭐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캐릭터라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의 정말 인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감정까지 이끌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능에서도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에 고정된 이미지들이 있는데 하이킥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기 요인 중에 하나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록 네. 보지는 않았지만 네. 뭐 클립이라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호박고구마라든지 네. 뭐 빵꾸똥꾸, 치즈버거 그런 유명한 캐릭터들의 특성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딱 그냥 누가 봐도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캐릭터들의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캐릭터의 포인트기도 하지만 지금의 용어로 쓰면 어떻게 보면 밈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맞아요. 근데 그 밈을 탄생시킨다는 거는 정말 수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 작업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고 이게 심지어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보면은 맞아요. 이때 당시에 이 제작진들의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빛났는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기도 한 네. 것 같아요. 전 또 한 가지는 그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네. 매일매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트콤의 특징이라는 게 옴니버스 방식이라 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가 완결 짓고 나면은 그 이야기를 또 쓰는 법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 같은 네네. 경우는. 근데 얘는 서사를 쭉 끌고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벌렸던 이야기들을 뒤에 가져와서 또 쓰는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즘 말로 하면 떡밥 회수라고 할까요? 그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경우는 그 박혜미가 되게 칼 같고 냉철하고 네. 완벽한 어떤 캐릭터인데 네. 네. 한 가지 되게 약점이 있다면은 화장실을 막힐 만큼의 어떤 변을 네, 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민용이 항상 거기서 그거를 약점을 잡으려고 네. 그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박혜미가 이거를 그 사진에 있는 메모리 칩을 던져버려요. 네, 밖으로 네, 던지죠. 밖으로 던지는데 이걸 누군가가 주워요. 이웃이. 근데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돌고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에피소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밌네요. 떡밥 회수의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시청자로 하여금 재미 요소를 딱 이렇게 부각되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특히나 요새는 유튜브에 댓글로 뭐 시간대를 입력하면서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달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에피소드에서 다음 에피소드 혹은 다른 에피소드에서 쓰이는 소재들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언급을 하면서 이때 나온 이거 다음에도 언급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또 공감을 받고 그래요? 타임스탬프를 거기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댓글들로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뭐 말씀하신 거를 요약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캐릭터, 뭐 에피소드, 뭐 스토리,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그냥 뭐 재미죠. 뭐 네. 시트콤이라는 게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뭐 나오지 않은 얘기들 중에 또 다른 재미 요소들이 뭔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면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콘텐츠
장르가 시트콤밖에 없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장르 같은 경우는 모든 장면에 사실 연출이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배경이나 아니면 뭐 흔히 말해서 미장센이라 그러죠.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당시의 상황을 대놓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트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배경 상황은 사실 부가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캐릭터가 연기하는 모습을 위해서 찍다 보니까 오히려 그 뒤에 배경 상황은 그때 당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다 보니까 뭐 문자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나 혹은 그 당시에 거리 상황들이나 패션 상황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 그때 되게 재밌었지 하면서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 혹은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 그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을 추억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응답하라도 보면 네. 그런 게 되게 재미 요소 중에 맞아요. 하나잖아요. 네. 그거랑도 이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트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내 감정들도 기억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킥 이후의 시트콤들이 거의 다 내리막을 걷다 보니까 그 이후의 시트콤에서는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재미를 덜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이킥이라는 이 작품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시트콤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킥 이후로 조금 내리막을 걸었던 시트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뭐 시트콤이라는 장르는 지금 세대에서는 왜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뭐 사실 처음에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거침없이 하이킥, 제공 뚫고 하이킥 이후로 하이킥 3도 나왔고요. 뭐 감자별 뭐 이런 시트콤들도 되게 많이 시도가 되긴 했으나 시청률이 현저하게 안 좋았고 그다음에 작품성이나 화제성 면에서도 그 전 작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저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단순히 그냥 그 작품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 혹은 뭐 제작진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시대가 변한 것이냐 이런 쪽으로 조금 토론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근에 유니콘 네네. 나왔잖아요. 그거 어때요? 잘 되고 있나요? 그 유니콘이라는 작품이 정통 시트콤은 또 아니고 그냥 또 혼합된 시트콤인데 유병재 씨가 극본을 쓰고 네. 뭐 신하균 씨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주목하긴 했는데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뭐 작품 평가하는 그 사이트 같은 거에서 봤는데 유병재 씨를 조금 그 나무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고 뭐 이런 거를 봐서는 썩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들은 약간 센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이걸 보면서 웃고 떠드는 기억이 되게 시트콤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저는 뭔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걸 본 기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트콤이라는 장르를 즐기지 못하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지금은 TV를 다 같이 한 시간에 모여서 보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시트콤은 뭔가 같이 보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런 TV 시청 문화 자체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뭔가 시트콤이라는 장르도 더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지붕 뚫고 하이킥이 방영할 그 시간이 보통 한 7시 50분 혹은 8시 20분 이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쯤에 사람들이 보통 퇴근을 하고 나서 9시 뉴스를 보기 전에 딱 이 시트콤을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모여서 TV를 보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많이 발달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각자 뭐 생활하고 본다고 해도 TV가 아닌 유튜브를 많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시트콤의 몰락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시트콤의 발전을 이끈 사람도 김병호 PD지만 네. 시트콤의 몰락을 네. 내리막길을 이끈 사람도 김병호 PD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 시트콤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에서 시트콤이 아니게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영화, 짧은 영화, 단편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 수준의 그런 퀄리티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트콤의 어떤 느낌이 웹드라마 형태로 다 대체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짧은 호흡의 웹드라마들이 네. 거의 시트콤, 그러니까 이 지붕 뚫고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느낌의 그 퀄리티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다 네.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훨씬 더 매력적인 소재로 훨씬 더
사람들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감각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 시트콤 볼 이유가 없지 않아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몰락의 원인을 진짜 김병욱 PD로 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진짜요? 그 김병욱 PD를 꼽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또 딱 하나만 꼽자면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의 엔딩 때문에 시트콤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트콤이 시트콤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왜 보냐 이거죠. 그 김병욱 PD가 항상 하는 말, 나는 시트콤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이 아니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고 싶은 그런 욕망보다는 정말 그냥 웃고 떠들고 싶은 건데 왜 거기서 그렇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염세적인 부분을 굳이 시트콤에서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김병욱 PD가 잘못했다. 그 이후로 되게 내리막을 많이 걸었다. 뭐 말씀하신 그 유생님이 뒷부분에 말씀하신 대체제 부분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네. 그런 식의 조금 불을 지핀 거는 좀 잘못된 제작진들의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이킥 같은 경우도 형식만 시트콤이지 사실은 거의 준 드라마에 가깝잖아요. 거의. 근데 저는 네. 잘 만들어진 시트콤은 지금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프렌즈 같은 거 보면 네. 지금도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고 하이킥도 지금 봐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지금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네. 사람들을 깔깔 웃게 만들 수 있는 시트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제작 효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배우들 다 모아가지고 100 몇 회, 뭐 90 몇 회, 50 몇 회 이렇게 되는 그 호흡을 끌어가야 되고 네. 네. 요새는 또 즉각적으로 반응이 더 많잖아요. 그 네. 반응들 막 수합해야 되고 반영해야 되고 하는 그 입장이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죠. 굳이 만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네. 거예요.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화려하게 부활한다면 또 이런 재밌는 시트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 효율이라는 말도 사실 맞는 게 시트콤의 제작비는 보통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드라마의 한 4분의 1 정도의 제작비가 투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인들을 많이 캐스팅하는 거겠죠. 배우의 그 캐스팅 비용으로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네. 더군다나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거를 뭐 크게 전개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수요의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트콤 외에 대체제가 너무나 많은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 뭐 유튜버도 봐야 되는데 뭐 굳이 TV에서 나오는 그 시트콤을 보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주겠죠. 그 작품에 대해서. 광고가 안 붙으면 방송국 입장에서도 작품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될지가 측정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시트콤들이 가장 잘 된 것만 따지면 마지막에 지붕 뚫고 하이킹인데 그 이후에 눈에 띄는 작품이 없었다 보니까 네. 방송국 입장에서 굳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급의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초반부에 김병욱 PD가 조금 제작 환경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끄는 시트콤 같은 경우는 승트님이 말씀하셨던 미국 시트콤들과 달리 일일 시트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5회, 평일에 5회가 방영이 되는데 각 에피소드들마다 2번의 에피소드가 2가지 에피소드가 방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뭐 중복되는 걸 빼고서라도 8, 9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시트콤을 촬영할 때 거의 잠을 못 자고 김병욱 PD 같은 경우는 촬영했다고 하고 정말 심각한 병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제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면은 배우들도 막 다 코피 흘리고요. 막 이런 식으로 환경이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또 사전 제작이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를 그 당시 반응에 맞게 계속 재구성하고 재배치하고 이래야지 시청률이 더 나오기 때문에 미리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현실이었기도 하고 또 다른 공급의 차원에는 제작진들이 다른 장르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그때부터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 앞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쪽의 장르들로 작가들이 많이 편입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시트콤을 제작진 입장에서도 굳이 시트콤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네. 뭐 인기의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잠깐 언급됐던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시트콤이라는 작품 자체가 그 업계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요. 뭐 드라마나 영화 혹은 뭐 다큐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시트콤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이런 수요와 공급의 차원 외에도 사회적인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 클립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웃음 코드에서. 네. 그러니까 김병욱 PD의 비판 지점 중에 하나인데 항상 돌려막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들로. 근데 그 소재들이 지금 보면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배변 문제, 그 다음에 뭐 성별에 따른 그런 차이 문제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고, 사실 우리가 아까 웃고 떠들었지만 야동 순재 같은 경우도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은 민감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웃음 코드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웃고 떠들고 즐겼지만 이게 지금 시대에 비슷한 포맷의 시트콤에 나왔을 때 모든 대중들이 그냥 단순히 웃고 그냥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사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더 엄격해지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현상이겠지만, 이 시트콤이라는 장르 안에 국한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소재의 폭이 되게 좁아지고 즐길 수 있는 웃음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제작진 입장에서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불편하지 않게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시대에는. 이런 측면에서 좀 지금의 시트콤의 내리막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냥 시청자를 울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도 웃기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이 됐을 것 같네요. 요새는 또 울리는 것도 심파를 울리면 또 욕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은 결국에 다 원초적인 감정인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대놓고 건드리면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수요가 워낙 복잡해져가지고 요즘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하이킥 시리즈와 시트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런킴은 오늘 사실 하이킥 시리즈를 보지 않은 상태로 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저는 오히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도 네. 한번 다시 정주행해볼 의향이 있을 정도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말 그 짤방 외에는 네. 5분 클립 이런 거 말고는 정말 접할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오래 사랑받고 다른 패널분들이 이렇게까지 재밌게 얘기하실 정도면 진짜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근황 네. 토크 막 이럴 때 좋습니다. 어땠는지도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저는 이 시트콤 본 기억들이 너무 재밌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네. 만들어줘서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PD님들도 그렇고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웃음도 주고 뭐 메시지도 주고 감동도 주시면서 만들어주셨던 게 되게 고마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면서 웃을 수 있는 컨텐츠가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선생님은? 네. 저는 그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가 네. 그 시대를 잘 만나서, 그리고 그때의 이런 김병욱 PD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런 좋은 작품이 탄생했고 이때 이 작품이 있어져가지고, 그리고 네. 그때 제가 이때 이 작품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 하이킥 시리즈를 추억하면서 이때 등장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예. 하는 그 일종의 다큐? 네, 느낌의 MBC 다큐 플렉스에서 네, 거침없이 하이킥 멤버들을 초대해서. 맞아요. 예, 그걸 봤거든요. 근데 네. 너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예,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한 장면을 장식해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뭐 하이킥 시리즈는 제 인생 작품입니다. 뭐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접했지만 인생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항상 웁니다. 항상 보면서 울어요.
그거를 특히나 그 마지막 장면,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 뚫고 하이킥의 마지막 회를 볼 때마다 지금도 질질 짭니다. 틀면 거의 수도꼭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큐플렉스도 최근에 봤는데 또 그때도 울고.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제 기억들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 콘텐츠를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올려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제작진들한테 되게 감사함을 느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정말 온 가족이 다 같이 떠들 수 있는 이런 하이킥 같은 시트콤이 한 번쯤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요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냥 웃음 하나만으로 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저희 에피소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유랑킴이 준비해주는 또 다른 명작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